안녕하세요. 저는 딸을 둘씩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지난 주말 날이 너무 좋아서 딸들이랑 손녀들이랑 소풍을 다녀왔어요. 집안에서 홀로 남자인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기사 노릇을 톡톡히 하며 즐겼던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식구 다 같이 웃으면서 시간을 보낼 때면 이젠 할아버지 나이가 되었는데도 젊은이들처럼 힘이 불끈불끈 솟고 더 열심히 오래오래 살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우리 애들이 제 삶의 이유라는 겁니다.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계속 그렇게 웃기만 하는 세월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사람 인생이란 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현재 너무 행복해서 가끔은 가슴 아팠던 일들을 잊고 일평생 행복했구나 그렇게 착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저희 식구들에게도 가슴 아픈 사연이 좀 많습니다. 그중 일부를 오늘 이 공간에서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게 있는 딸 둘은 2살 터울이에요. 장녀가 먼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4년째에 이혼을 하고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결혼이 좋다고 여기저기 추천하던 딸이었는데 불과 4년 만에 이혼이라는 파격적인 불행을 겪고 절대 재혼하지 않겠다고 마음이 돌아선 상태예요. 사위되던 놈이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한 거였거든요. 마음 안 좋게도 장녀에겐 딸이 하나 있는데 손녀가 가끔씩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할 때마다 제 가슴이 다 아팠습니다. 장녀가 받은 이혼의 상처는 동네인 막내에게 따끔한 잔소리가 되어 돌아갔어요. 당시 아직 미혼이었던 막내에게 결혼은 하되 최대한 늦게 하거나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틈날 때마다 추천을 했죠. 그걸 보면서 저는 아무런 조언도 보탤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너무 기막힌 얘기겠지만 저도 이혼을 한 처지였거든요. 저 또한 장녀처럼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였는데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건 제 전처되는 사람은 스스로 능력을 키울 생각 없이 남자의 돈에만 기생해서 사는 성격이었기에 친권을 제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집에서 남자인 저는 늘 딸과 손녀를 위해 살았어요. 어쨌든 사실 막내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해도 이해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막내 입장에선 가족들이 전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을 경험했는데 결혼에 대한 로망이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굳이 막내의 나이가 30살이 넘었더라도 결혼할 남자 없냐고 재촉하는 등 귀찮게 굴지 않았어요. 막내한테서 한 번도 남자친구라든지 관심 가는 남자 연예인이라든지 이성에 관해 말하는 걸 본 적도 없거든요. 친구도 잘 안 만나는 것 같고 매번 손녀랑 시간 내서 노는 것 같아 솔직히 저는 암묵적으로 막내가 결혼 생각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아무런 티도 안 내고 있던 막내가 갑자기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고 식사 자리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뭐? 말도 없이 언제 만났대? 어떻게 만났는데? 뭐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만나고 결혼 결정하는 거야? 장녀가 알아서 질문을 해주는 덕에 저는 막내의 대답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당연히 결혼 안 해도 상관없다고 했지만 이왕 한다면 제발 제대로 된 배우자길 바랬고 장인어른 되는 입장으로서 무조건 우리 딸 위해 뭐든 해주고 싶었어요. 막내가 언지를 주길 사위 될 놈이 성격 좋고 밝은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우리 막내 성격은 좀 소극적인 편이에요. 소위 말하는 집순이인데 자기 남자친구랑 있으면 많이 웃게 된다고 하길래 사실 일단 그거면 충분히 합격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돈집 배경이고 뭐고 그저 우리 딸이 많이 웃을 수 있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저랑 장녀가 이혼을 겪었다 보니까 서로 영혼이 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겠더라고요. 제발 막내딸 결혼만큼은 저희처럼 실패가 없길 바랬습니다. 그래도 장녀 입장은 동생 앞날이 그저 걱정인가 봐요.
축하보다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사람 마음 변하는 거라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라며 단단히 경고 먼저 해주더군요. 계속되는 장녀의 잔소리가 좀 그랬는지 막내가 좀 기분 상해하는 것 같길래 일단은 제가 시간 날 때 소개해달라는 말로 상황 무마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과 함께 우리를 찾아온 총각이 있었는데 키도 크고 복장도 깔끔한 데다가 웃음이 참 시원시원한 총각이더군요. 아시겠지만 그자가 바로 제 사위된 놈입니다. 사위는 일단 한마디로 우리에게 너무 잘했습니다. 점수고 말고 할 것 없이 막내딸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 전체를 웃게 하는 특유의 재능이 있었어요. 중개사 사업 때문에 이런저런 사람을 많이 만난다더니 그래서 사람 상대할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은 사위의 재롱에 넘어갈 듯 말 듯 계속 경계했지만 막내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기색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막내딸의 결혼이 흔쾌히 성사되었고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집에서 한 사람 겨우 없어졌을 뿐인데 꽤나 허전했습니다. 그래도 딸이 잘 살길 바래서 저는 여태 모아뒀던 목돈으로 예단비를 두둑하게 챙겨주었고 사위에게 고마운 마음과 우리 딸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차도 한 대 사주었어요. 막내는 사위랑 지내면서 성격이 많이 적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원래 집에 전화를 잘 안 하는 무뚝뚝한 딸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거의 일주일에 3-4번 안부 전화를 하더군요. 그리고 어느 날 딸이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전화를 통해 듣게 되었어요. 너무 기뻐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막내 얼굴을 보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알아준 건지 그 주 주말에 사위랑 딸이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고생 많았네 공서방. 앞으로 바쁜 사람이 더 바빠지게 생겼구먼. 그래도 좋은 소식이 일찍 들려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유,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앞으로 고생은 다 가은이가 할 텐데 걱정이에요.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은 다할 것이만 남편 역할 잘 못 해내면 어쩌나 그게 요즘 제일 큰 고민이기도 하고요. 장인어른이 좀 많이 알려주세요. 저희 부모님은 먼 지방에 계셔서 도움 청하기도 어렵네요. 당연하지. 앞으로 아빠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나 찾아와도 돼. 어려워하지 말고 뭐든 필요하면 말만 하고. 사위는 그렇게 유난 떨며 집을 들른 후 별다른 연락이 잘 안 왔습니다. 자주 연락하던 막내도 연락이 뜸하길래 몸이 좀 안 좋은가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식당 일을 하고 있어서 가게를 비우기가 애매해 막내 집에 가볼 수가 없었는데 제가 종일 막내 걱정하고 있는 걸 장녀가 알아챈 건지 어느 날 막내 집에 한번 내다보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장녀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가는 김에 막내딸이 좋아하는 레드향 귤 좀 사가라고 돈도 쥐어줬습니다. 그렇게 막내 집을 다녀온 장녀가 잠깐 옷 갈아입는 사이 5살짜리 첫째 손녀가 혼자 막 종알종알 대었는데 제가 응? 뭐라고? 하면서 안아주니까 손녀가 하는 말이 제 심장을 쿵 떨어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이모 우울증이래요. 근데 우울증이 뭐예요? 이모가 엄마 안아서 막 울었어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라니 역시 우리 막내가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태인 건가 싶었어요. 그 타이밍에 바로 장녀가 돌아왔길래 저는 장녀한테 막내가 우울증 걸렸다는 소리 뭐냐고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녀가 임신하면 기본적으로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거라고 그렇게만 말해주더군요. 저더러 바람난 엄마가 자기들 가졌을 때 감정 들쑥날쑥 안 했냐고도 하대요. 하도 오래돼서 저는 그런 것도 가물가물했습니다. 일단은 사위랑 문제 있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식겁해서 마음을 놓긴 했죠.
하지만 딸이 우울하다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있을까봐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딸이 아닌 사위한테 전화해 방문하겠다고 저녁 한 끼 같이 먹자고 했고, 약속을 가야 하는 당일은 제 김치찌개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사위가 아직 퇴근 전이라고 하길래 우리가 먼저 딸아이의 집에 당도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뒤 막내가 나왔는데, 막내는 생각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릴 반겨주었습니다. 부른 배를 안고 나와 아빠 하면서 보고 싶었다고 먼저 안아주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게 더 걱정되었어요. 사실 우리 막내가 이렇게 애교 부릴 줄 아는 애는 아니거든요. 일이 먼저 애정 표현을 하는 것 보니 많이 힘들긴 한 것 같아서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막내에게 용돈도 챙겨주었어요. 사위한테도 따로 줄 거니까 혼자 쓰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제 차로 이동을 해 사위가 예약해 놓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차를 끌었기 때문에 반주는 못하고 장녀랑 사위만 술 한 잔씩 기울였죠. 맛있게 밥을 먹고 이제 둘을 집에 내려준 뒤 우리는 그만 돌아가려고 하는데, 막내만 차에서 내릴 뿐이고 사위는 안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위가 제게 부탁하는 어조를 보였는데요. 장인어른, 죄송하지만 제가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좀 태워다 주실 수 있나요? 여기서 10분밖에 안 걸리는 곳이거든요. 그래? 아니, 다 늦은 밤인데도 집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웬만하면 내일로 잡지 그랬어, 피곤하게. 제가 돈 많이 버는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사업이 사업인지라 고객 시간에 맞추는 게 고수익 유지하는 비결이거든요. 젊을 때 돈 많이 벌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가은이도 호강시켜줄 수 있고, 우리 딸과 훗날 태어날 손주를 위해서 일부러 밤낮으로 일을 뛴다는 사위가 기특해 보였습니다. 몸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걱정은 뒷전으로 한 채 저는 사위를 태워주기로 했어요. 10분 거리인데 어중간하게 택시 타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막내에게만 인사를 하고 그만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잠시만요 하더니 차에서 내려서 막내에게 포옹을 해주더라고요. 뭐라고 하는지는 안 들렸지만 둘이서 중얼중얼 뭐라고 대화를 하는 것 같더니 사위가 웃는 얼굴로 올라타면서 출발해달라고 했습니다. 딸한테 문단속 잘하고 무서우면 불 켜고 자도 된다고 했다네요. 사위가 이렇게 딸 걱정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딸에게 우울증이 찾아왔다는 건 임신이란 게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이겠죠. 부디 고된 시간을 홀로 견뎌야 하는 제 딸이 우울증에 무너지지 않기만을 속으로 바라고 또 바랬네요. 저는 창문 밖으로 막내딸에게 인사하고 엑셀을 밟았어요. 딸이 집에 먼저 들어갔으면 했는데 백미러로 계속 확인을 해도 막내가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핸들을 꺾을 때까지도 딸은 그대로 있었고 결국 딸이 귀가하는 건 보지 못한 채 도로를 빠져나왔습니다. 마음이 왠지 모르게 찝찝했어요. 사위도 늦게 귀가할 것 같던데 하루만 딸을 우리 집에서 재울까 그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갔을까 사위가 목적지를 가리키길래 내려달라고 하는 곳에 세웠어요. 그곳은 입주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 오피스텔 건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다음에는 제가 밥 사드릴게요. 앞으로도 가은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잘 보필하고 있으니까요. 사위는 마지막까지 예쁜 말을 하고서 차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위 내리기 전에 얼른 용돈 봉투를 건넸어요. 그러니 사교성 좋은 사위가 술까지 들어가서 그런지 제게 고맙다고 진한 포옹을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나이 먹고 누구한테 용돈을 줘보기만 했지 받아보는 건 오랜만이라면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딸이랑 또래라서 제겐 아들과 마찬가지인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자식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사위에게 마음의 문이 조금 더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딸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다들 자는 시간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급하게 전화를 받았는데 정작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딸 이름을 더 불렀어요. 그러던 중 딸이 겨우 낸 것 같은 목소리로 뭐라고 중얼거리는 걸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음량을 키우고 다시 제대로 들었는데 그 순간 살려달라고 우는 소리를 하는 딸의 음성이 들렸어요. 깜짝 놀란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아빠가 바로 가겠다고 말한 뒤 사위에게 전화를 걸며 막내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위는 또 늦은 시간에 일이 있는지 전화를 넘기기만 해서 제가 그냥 119에 신고를 했어요. 119보다 제가 먼저 집에 도착했는데 정말 앞불싸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딸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잊었어요. 급하게 사위한테 다시 전화를 했지만 이젠 사위 폰이 꺼져 있다는 기계 음성만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런다고 딸이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주민들만 다 깨울 뿐일 테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119를 빨리 불렀던 탓에 5분은 넘기지 않고 문을 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5분마저 제겐 5시간 같은 느낌이었지만 말이에요. 소방관이 문을 따주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아래로 쓰러져 있던 딸은 이미 의식 불명이었고 양수가 터져서 침대랑 옷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식 없는 딸을 붙잡고서 눈 좀 떠보라고 만졌는데 소방관이 딸의 상태를 체크하더니 빨리 병원으로 옮기는 게 급선무라고 들것에 싣고 나섰어요. 그렇게 병원에 내려서 저는 딸아이 한번 만져볼 틈도 없이 수술실로 보내야 했습니다. 딸이 수술실을 들어가는 사이에도 내내 의식을 못 찾아서 제가 얼마나 속이 터졌는지 몰라요. 너무 상황이 위급하니까 의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건지도 못 들었잖아요. 양수가 터져도 괜찮은 건지 우리 딸이 혹시 많이 위태로운 상황은 아닌지 그런 걸 전혀 알지를 못했으니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그저 수술이 무사히 끝나기만을 바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였어요. 다행히도 제 목숨이 달아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개운한 얼굴로 나온 의료진들이 제게 딸과 손녀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대신 딸 뱃속에 있던 손녀는 조기 출산이라서 바로 인큐베이터 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둘 다 살아서 얼마나 하늘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만약 딸이 잘못되었다면 저 정말 제 스스로 무슨 짓을 벌였을지 모릅니다. 저는 밤새 딸 옆을 지키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은 뒤 몇 번이나 더 사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나 꺼진 폰이라고 하더군요. 사돈댁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오기가 번거로우니 일부러 큰 사고가 생길 뻔했다고 연락은 안 했어요. 마침내 아침이 되고 제가 잠시 딸 옆에서 잠이 들었을 때 딸이 의식을 찾아서 저를 깨웠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딸의 상태를 살피면서 또 한 번 하늘에 감사하다고 연신 중얼거렸어요. 눈물은 마르지도 않는 건지 딸을 잃을 뻔했던 지난 새벽의 공포가 다시 상기되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드디어 사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도 모르게 받자마자 성질을 내었습니다. 자네 대체 뭐하는 인간이야? 내 딸이 양수 터져서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또 일이었어? 그 일이 내 딸이랑 손주를 위해서 번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이게 뭔가? 자네가 있었다면 더 빨리 병원에 올 수 있었을 거 아니야? 내 딸이 오죽했으면 나한테 전화를 했겠어. 네? 아니 저는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어디 병원입니까?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사위는 죄송하다고 일이 바빠서 몰랐다고 변명하며 뒤늦게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사위 꼬락서니는 밤새 일 때문에 바빴다는 사람치곤 너무 멀끔한 상태였어요. 그것조차 화가 나서 저는 사위 얼굴을 보자마자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제 딸이 죽을 뻔했다는 생각에 너무 아찔해서 그땐 정말 사위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었거든요. 당시만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손 떨립니다. 사위는 그렇게 처맞고도 바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또 한 번 사죄를 했습니다. 제가 한 대 더 때리라고 해도 그대로 맞을 각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위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저 열심히 일해서 자기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했을 뿐일 텐데 사위가 무슨 잘못이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2대까진 때리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일어나라는 제 말에 뒤늦게 일어서서 제 딸을 살폈어요. 딸에게도 손을 잡으며 사과를 청하더군요. 근데 딸도 사위에게 화가 단단히 난 건지 사과를 받아주지도 않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아마 딸이 그날은 일을 안 가면 안 되겠냐고 했었을 것 같은 감이 왔어요. 저는 화 좀 식힐 겸 잠시 화장실을 나갔다가 다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자판기 쪽에 누구랑 통화하고 있는 사위를 목격했어요. 뭔가 곤란한 분위기 같아 보여서 혹시 일 때문에 그러는 건가, 내가 괜히 실수를 한 건가 싶어서 건물 귀퉁이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서 잘 거라고? 안 돼. 그럼 나 혼자 자란 말이야? 나 혼자 자는 거 무서워하는 거 알잖아. 알지. 근데 이번엔 어쩔 수가 없어. 이틀은 와이프 옆에 있어줘야 돼. 장인어른 화나셨다니까. 나 뺨까지 맞았다고. 어이없다. 양수 터진 게 뭐 유별난 일이라고. 우리 엄마도 나 낳기 전에 양수 터졌는데 멀쩡하게 살아있어. 그거 흔한 일이야. 이미 장인어른 눈 돌아서 내 변명 아무것도 안 통해. 이번만 봐줘. 네가 전화 받지 말라고 해서 이사달 난 거잖아. 서러워서 진짜. 거기 딸 낳았다고? 내가 아들 낳아줄 테니까 내 옆에는 태어날 때까지 있어줘야 돼. 알겠지? 명백히 사위 목소리였습니다. 사위는 우리 막내에게나 보여줬던 목소리로 아주 달큼하게 다른 여자랑 통화하고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딸을 위해서 일하느라 등골 빠지고 있는 중인 줄 알았더니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느라 바빴던 거였어요. 화가 치밀어 한 발자국도 떼지 못했더니 통화를 마치고 오는 사위와 그대로 마주쳤습니다. 사위는 악소리를 지르며 혼자 나자빠지더군요. 그 꼴은 도둑이 제발 저려 쫄아있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나? 누가 보면 죄 지은 줄 알겠어. 나 몰래 뭐 허튼 짓이라도 했던 거야? 아니요. 그럴 리가요. 근데 언제 오셨어요? 방금 오신 거예요? 사람 실없기는. 그럼 방금 왔지. 내가 뭐하러 여기 가만히 서 있었겠어? 아까 때린 건 미안했네.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던 거니까 자네가 이해해줘. 분명 충격적이고 놀랄 일이었지만 일단은 사위의 불륜을 당장 아는 체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더 너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사위는 저를 경계하는 것 같다가도 제가 우리 딸 좀 잘 부탁한다고 손을 잡아주니 금방 본래 가면으로 돌아오더군요. 사위는 바로 우리 딸 곁을 지키러 자리를 뜨고 저는 그 가식적인 모습에 너무 열이 받아서 사위 나가자마자 표정 싹 바꾸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거에 제 이혼과 장녀 이혼 상담을 맡아줬던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이혼 사건으로 3번이나 의뢰를 하는 건 사실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덕분에 변호사란 귀한 인맥을 얻지 않았나 싶긴 하네요. 그 변호사도 변호사 되고 제가 첫 의뢰였다고 하더라고요. 제 이혼권을 담당했을 땐 생초짜였는데
장녀 이혼 건에서는 제법 신입의 티를 벗었었고 이번에 막내 건으로 연락했을 땐 아주 장성한 변호사 팀장으로 성장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아픈 인맥이지만 그래도 저와 장녀를 대차게 승소시켜준 변호사이기에 저와 잘 지내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아직도 그 변호사에게는 고마워서 제가 변호사님이 가게로 오면 음식을 공짜로 대접하기도 했죠. 우선 간단한 안부를 주고받은 다음 저는 바로 막내 사정의 사실을 알렸고 변호사는 제게 이것저것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사위가 불륜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당장 이혼시킬 생각이었어요. 변호사가 알려주길 2번이나 이혼 소송을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일단 무조건 증거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저는 식당을 장녀에게 맡기고 손녀가 어린이집을 간 시간만 자리를 비워서 사위를 미행했습니다. 사위랑 막내 사는 신혼집은 1층이 부동산 사무실이고 2층이 자가인 집인데요. 사위는 출근을 1층으로 해서 서류를 진행했고 미팅이 있으면 외출하는 듯 했는데 외출이 절반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사위의 공간을 침범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외출하는 시간을 며칠간 지켜보면서 어느 시간대에 밖을 나서고 움직이는지 파악했습니다. 우선 막내딸에게 먼저 찾아갔는데 막내는 자기 딸을 재운 후 겨우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막내에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그렇잖아도 위태롭던 막내딸은 제가 묻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지며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이놈 새끼가 이런 쓰레기짓 하고 다녔는데 왜 말 안 했어? 아빠한테 진작 말했어야지. 아빠는 네가 이렇게 힘들게 지내는 줄도 모르고 밑 빠진 독에 물이나 붓고 있었으니 가족이 있는데 왜 이걸 너 혼자 참고 있었어? 남편이 이거 고자질하면 친정까지 손봐줄 거라고 협박하잖아. 남편 돈 많은 거 알지? 그러다 나 때문에 아빠 식당 손해가면 어떡해? 우리 딸도 지켜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보니까 막내는 사위에게 협박당하면서 불륜을 강제로 숨겨주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이혼을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막내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제가 충분히 힘이 되어 줄 수 있는데 막내가 오히려 저를 걱정해 줬더라고요. 좀 더 벌이가 괜찮아서 시위 같은 놈 쉽게 짓누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막내가 저에게 과감히 기대었을까 문득 제 신세를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돈으로만 그 썩을 놈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있었다면 빙빙 둘러가지 않고 손쉽게 처리할 수 있었겠지만 빙빙 둘러가야 하는 만큼 더 고통스럽게 망하게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저는 막내에게 사위랑 대화할 때마다 녹음하라고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일러뒀죠. 불쌍한 우리 막내딸, 저한테 잘 사는 모습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저 미안하다고 울기만 하더군요. 좀 소극적이고 무뚝뚝하더라도 나쁜 소리 한번 안 해보고 산 착한 딸인데 그런 내 딸에게 이런 고충을 겪게 한 사위를 절대 용서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상놈 새끼 때문에 내 딸이 매일 눈물 흘렸을 걸 생각하니 저는 참고 참았던 부하가 치밀어 올라 눈에 뵈는 게 없어졌어요. 저는 딸에게 1층까지 딸 수 있는 마스터키를 받아서 내려갔고 사위가 오기 전에 사무실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단 한 번도 도둑놈처럼 자물쇠를 따고 누군가의 공간을 침입한 적이 없었는데 이 세상이 더러운 놈에게는 더러운 방법으로 접근해줘야만 속 시원하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몰래 침입한 사무실을 뒤졌는데 황당하게도 제가 뒤적거릴 필요도 없이 손쉽게 불륜 증거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 딸 말이 남편은 일적인 공간을 침해받는 걸 안 좋아해서 한 번도 1층에 내려가 본 적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사위 사무실은 그야말로 내 딸이 모르는 여자의 흔적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어요. 그냥 휴대폰 렌즈를 들이미는 곳마다 증거물이 쏟아졌어요. 속옷이나 머리카락, 여자 화장품, 같이 찍은 사진까지 아주 불륜창고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사진 찍다가 또 한 번 성질이 난 저는 주변 물건들을 죄다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곤 딱 봐도 제 딸은 바르지 않는 색깔의 립스틱을 들고서 사위 컴퓨터 모니터에 글씨를 썼었어요. 이제부터 지옥 갈 준비나 하라고 말이죠. 그렇게 사무실을 나왔는데 문득 사위가 지난날 내려달라고 했던 오피스텔이 떠올랐습니다. 상간녀랑 통화하던 내용을 들어보면 어딘가 모르게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기운이 물씬 풍긴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그곳에서 두 집 살림살이라도 하는 건가 싶더군요. 그게 만약 맞다면 정신 나간 놈이 겁대가리까지 상실했던 거죠. 감히 장인어른한테 두 집 살림하는 곳으로 바래다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 확신이 들자 거길 안 찾아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일단은 사위가 그곳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사위한테 전화를 했더니 마침 오피스텔에서 일 중이라네요. 주로 거기서 일을 더 많이 한다고 하면서 능글맞게 답을 하는데 정말 뻔뻔함을 보았네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위가 있는 곳이 몇 호실인지 몰라서 그 오피스텔 앞에서 주야장천 사위 나오길 기다렸어요. 눈 빠지게 기다리던 순간 사위가 웬 아가씨랑 팔짱 끼고 나오는 걸 목격했죠. 직접 눈으로 보니까 과거의 제 이혼과 장녀의 이혼 트라우마까지 떠오르면서 손이 떨리더군요. 그래도 세 번째인지라 제법 저는 침착하게 대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황급히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를 남겼죠. 그렇게 변호사랑 같이 증거 수집 및 고소 과정을 면밀히 살폈는데요. 제가 사위 직업이 잘 나가는 중개사라고 변호사한테 일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가 뜬금없이 그것에 중점을 두면서 수상해 하더라고요. 아버님, 혹시 그 중개사가 개인 사익 없이 공정하게 거래를 하던가요? 어딘가 찝찝한 구석은 없었어요? 글쎄요. 제가 사위 일할 때 같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건 잘 몰라요. 일하는 척 하면서 불륜 저지른 것밖에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있을 확률이 클 것 같네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대개 공정한 거래는 안 할 겁니다. 이건 제가 따로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사위분 명함 있으세요? 변호사는 제가 사위 명함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곤 지인에게 소개받아서 연락한다면서 전세 건물 좀 몇 개 보려고 한다고 사위랑 시간 약속을 잡았죠. 며칠 후 변호사는 직접 발로 뛰어 사위를 만났고 같이 건물을 돌았다고 하더군요. 전세계약 고객이 오랜만에 들어온 건지 사위는 특유 재능 있는 말발로 변호사를 데리고 다니며 건물들을 소개했고 그런 사위에게 변호사는 자신의 직업을 숨기고 그저 취준생이라고만 했다 합니다. 취준생이라는 말에 사위는 더 거만해졌다고 하더군요. 변호사에게 소위 깡통 전세인 건물들만 소개를 하면서 언변으로 변호사의 눈을 속이려 들었다네요. 누가 봐도 여기다 전세금을 내고 계약을 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게 뻔한데도 마치 대단한 건물인 척, 없어서 계약 못하는 건물인 척 변호사한테 사기를 치며 거래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임대인도 같이 있었는데 사위랑 같이 손잡고 뻔뻔하게 변호사를 사기 행위를 했대요. 모든 걸 녹음하고 있던 변호사는 그걸 토대로 다시 사무실에 돌아와 사기죄 또는 사기 방조죄 등 형사 처분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증거들을 토대로 사위를 구속시키고 중개사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는 전세 사기로 고소를 할 예정이래요.
그리고 이 와중에 하늘이 저희를 돕는 건지 전세 사기로 좀 더 확실한 증거물을 찾던 중 황당하게도 사위가 과거에 전세 사기로 한번 신고당했던 적이 있다는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는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피해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면서 상황이 크게 안 커진 듯 보였어요. 이미 신고를 당했음에도 똑같은 짓을 또 하다니 사위를 너무 믿었던 지난날의 과오가 너무 후회가 되었어요. 당연히 저는 사위와 합의를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도 이런 상습적인 놈에게는 합의로 넘어가주면 안 된다면서 분명 신고당한 것 말고도 여러 번 사기를 저질렀는데 안 걸리고 있는 놈일 거라고 추측하더군요. 만약 이게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하는데 변호사가 사위는 상습 사기라서 아마 형량이 그 정도는 확정일 것 같다고 해줬어요. 역시 전문가의 눈과 손은 달라서 감탄했습니다. 저는 사위의 밥줄까지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자 마치 속이 뻥 뚫린 것처럼 벌써 후련했어요. 이렇게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며칠 후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딸도 제게 그간 사위랑 했었던 대화를 착실하게 녹취해서 저한테 보내주었어요. 녹취 속의 사위는 제 앞에서 보이던 목소리와는 확연히 달랐고 딸을 모욕하는 말과 상간녀를 두둔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그 잠깐 사이에 딸에게 이런 파렴치한 짓을 더 저질렀다는 것에 정말 정신을 놓고 싶더군요. 하지만 저는 사위를 더 괴롭게 만들 준비를 충분히 하였고 그것들은 100% 승소가 가능한 소송들이었으니 위안을 받았어요. 또 변호사가 제 딸이 사위한테 받은 정신적 손해도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사위의 꼼꼼하지 못한 부정행위들 덕분에 다행히 위자료는 자꾸만 치솟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위를 찾아갔는데 갈 때는 변호사와 경찰까지 대동해서 찾아갔어요. 사위가 또 오피스텔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앞에 가서 경찰들이 잠복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사위에게 줄 것이 있다고 잠깐 내려오라 했습니다. 사위는 제가 왔다는 소리에 놀라서 건물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지난날 그랬던 것처럼 사위를 보자마자 주먹을 날려버렸죠. 진작에 사기꾼 새끼라는 걸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내 딸이 좋다고 해서 그저 합격이라 봐줬건만. 앞으로 깜빵에서 10년 썩을 준비나 해라. 어떻게 할 짓이 없어서 짐승만도 못한 짓들만 골라서 하며 살았냐?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일하느라 바쁜 사람 불러놓고 다짜고짜 폭력이라뇨? 장인어른이면 이렇게 아무 때나 사위 불러다가 주먹질로 패도 되는 겁니까? 제가 자꾸 참아주니까 호구로 보이세요. 한 번만 더 이러시면 저도 더는 장인어른이라고 안 봐줄 거예요. 일하느라 바쁘다고? 뻔뻔하게 장인어른한테까지 사기칠 만큼 간땡이가 부어 있었던 거냐? 얼마나 사기를 자주 쳤으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네가 그동안 내 딸이랑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왔어. 전세 사기도 쳤던 놈이라며? 앞으로 너한테 돈 잃을 피해자들처럼 너도 돈에 쪼들려 살아봐라. 서위는 제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에 상당히 충격을 먹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자기가 나름 숨겼던 전세 사기 언급까지 나오니 제가 자신의 불륜 일까지 알고 있는 걸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머리를 잘 굴리니까 눈치는 또 얼마나 빠르던지. 그래서 더는 변명하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바로 무릎을 꿇대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제게 싹싹 두 손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뭘 알고 계시든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신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저 가은이 남편이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실수 다 알아서 정리할게요. 앞으로 제 돈으로 가은이랑 장인어른께 더 잘할게요. 저 여기까지 오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 돈 뜯어가면서 올라간 자리면서 뭘 그렇게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떵떵거리나? 원래 그렇게 쉽게 얻은 위치는 쉽게 나락으로 가는 거야. 망할 거면 혼자 망해야지
어디 내 딸 인생까지 망치려고 봐달라고 해? 나는 절대 합의 봐줄 생각도 없으니까 괜히 소란 피우지 말고 경찰서 가자. 저는 그제야 잠복해 있던 경찰들을 불렀고 사위를 체포를 부탁했습니다. 사위는 경찰을 발견하자마자 빠릿빠릿하게 잔머리를 또 굴리더니 이미 자신의 회유가 소용없는 짓거리였다는 걸 안 것 같았어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도망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대낮에 느닷없이 경찰이랑 추격전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사위를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며 지켜봤어요. 제가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당장 쫓아갔을 텐데 그게 아쉬웠습니다. 직진 방향으로 무작정 달리던 사위는 자꾸 뒤를 돌아보며 경찰을 살폈는데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사위가 너무 뒤만 신경 썼던 탓인지 미처 앞에 도로가 있다는 걸 확인하지 못했고 그대로 빨간불 신호에 뛰어들었어요. 그만 달려오던 세단에 부딪혀서 사고가 생겨버렸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사위가 쓰러진 곳으로 달려갔어요. 사고 현장은 입을 틀어막아야 할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사위는 사고 지점에서 7m 날아간 곳에 추락을 했고 사위 때문에 교통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급정지로 인한 사고 차량도 군데군데 발생했습니다. 심각해진 상황에 경찰은 119를 불러 사위 먼저 수습을 했고 뒤늦은 사고들 때문에 인력 지원에 나섰죠. 저는 사위와 같이 구급차에 실려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위는 급히 수술실로 이송이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뇌사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사돈댁에 전화해서 알릴 때 저는 사위가 우리 딸에게 무슨 짓을 했고 어떤 상황에서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덧붙여서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그동안 몰랐던 안싸돈의 인품이 바로 드러나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일을 하다 보면 지쳐서 딴 곳에 눈 돌릴 수 있는 거죠. 지금 그깟 불륜이 뭐라고 내 아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요. 어떻게 장인어른이랑 사람이 사위를 그런 식으로 매장시킬 수가 있어요? 저야말로 분통이 나네요. 하마터면 양수 터져서 죽을 뻔한 내 딸 두고 딴 년이랑 바람이나 피고 있던 놈을 어느 장인이 가만두겠습니까? 그 자식 어떻게든 깜빵에 잡아 쳐넣으려고 했는데 저렇게 아무런 죗값도 못 치르고 병상에 누워있으니 저야말로 속이 터진다고요. 그래서 죽었어요? 며느라기가 죽었냐고요. 내 아들 평생 불구 만들어 놓고 사돈은 죗값 피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내가 당신 살인자로 고소할 거야. 저를 고소할 돈이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댁 아드님께서 저희한테 저질러 놓은 죄가 너무 많아요. 그거 위자료 다 배상하시려면 아드님 재산으로도 벅찰 텐데요. 잘 생각하세요. 어차피 패소하게 될 텐데 왜 굳이 돈을 써서 고소를 해요? 앞으로 아들 병원비만으로도 돈 나갈 일 엄청 많을 거잖아요. 내가 당신들 절대 그냥 안 둘 거야. 내 아들 저렇게 만든 거 반드시 갚아줄 테니까. 평생 불안해하면서 살 준비나 해. 이거 녹음됐어요. 저희 주변에 얼쩡거리면 끈금지 신고까지 할 겁니다. 그쪽 아드님 짓거리는 꼭 깜빵에 넣고 싶을 만큼 화가 났는데 그래도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되는 걸 대가라고 보고 인심 써줄게요. 평생 귀한 아들 뒤치다꺼리하면서 늙어 죽길 바래요. 저는 그대로 시끄럽게 쫑알대는 사돈과 전화를 끊고 이혼소송 진행했습니다. 예정대로 신고까지 했지만 안타깝게도 사위 상태 때문에 구속은 불가했어요. 대신 2천만 원 벌금형으로 판결이 내려졌죠. 그리고 양육비 같은 경우 사위가 불구가 되었으니 개인적으로 이건 끝내 못 받겠구나 절망하고 있었는데 법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의 친부인 이상 양육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져야 할 권한이라고 판결이 내려져서 사위가 식물인간 사정이라 할지라도 양육비는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거 있죠.
완벽히 저희의 손을 다 들어준 법원에 사돈댁은 울고 저는 한숨 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위가 이 사실을 알지는 모르겠지만 개망나니 짓을 했으니 내가 벌을 받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평생 후회하길 바랄 뿐이네요. 그렇게 제 착한 막내딸은 제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시름시름 알아갈 때보단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밥도 잘 못 먹던 애가 이젠 제 식사까지 챙기면서 끼니를 거르지 않을 만큼 말이죠. 그리고 저희 집에 세 식구인 작은 손녀는 어느새 2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아기였을 때랑 똑같이 생긴 게 너무 신기해서 요즘은 작은 손녀 커가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 큰 손녀는 이미 제게 둘도 없는 자식이나 마찬가지고요. 어쩌다 보니 저희 집에 여자 식구가 더 늘었는데 동네 주민분들이 식당에 와서 이런 모습을 보면 다들 저더러 혼자 남자라서 외롭겠다고 안쓰럽게 보더라고요. 전혀요. 제 곁에만 있으려고 하는 착한 2딸과 할아버지만 찾는 손녀들 덕분에 오히려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벅찬 중인걸요. 참, 그리고 위자료를 너무너무 두둑하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저희 5 식구가 넓게 살 수 있을 만한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딸들이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자꾸 제게 편한 집으로 알아봐 주길래 나는 괜찮으니 너희가 좋은 집 구해라 그렇게 일러주는데도 제 말은 듣질 않네요. 하하,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더 이상 새 식구는 바라지 않으니 이렇게 우리끼리 웃으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족 모양이 꼭 사회가 지정한 모양대로만 가야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내 가족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내 곁에 있든지 그냥 우리 가족의 형태를 사랑하면서 추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해주는 것만으로도 모자란 세월이란 말도 있잖아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늘 꽃길 걸으세요.